살다 보면 기막힌 일도 많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도 참 많죠. 하지만 또 누군가의 이야기에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위로받는 날도 있습니다. 웃기고도 슬픈 우리네 인생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3 남성분이세요. 충청도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요. 카페 알바생이 어느 날 사장님 아이를 임신했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며 이혼하자고 하는 이 사장님.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3, 충북 청주 외곽에서 대형 창고형 카페를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고 현재도 겉으로 보면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카페는 주말이면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SNS에서는 청주 가면 꼭 들러야 하는 카페로 나름 인지도가 높은 카페입니다. 주로 카페 홍보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별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토끼 같은 세 딸은 아빠 껌딱지이자 너무나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올 초 구정 연휴를 지났을 때였는데요. 평화롭던 어느 평일 오후 카페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더군요. 작년에 제 카페에서 일했던 알바생이었습니다. 그 애가 절 보자마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사장님,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전부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웬 젊은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울고 있으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연이구나. 어쩐 일이야. 저기 가서 앉자.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유모차에서 아이를 하나 올리더니 제품에 안겨줬습니다. 이 아이 사장님 아이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눈앞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별이 반짝였습니다. 비 오는 평일 오후 카페가 한산해서 저는 창고 쪽에서 원두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이력서 하나를 들고 오더군요. 사장님, 알바 면접 보러 왔어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자라면 그저 헬렐레 눈이 돌아가는 카페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 창수의 마음에는 들었나 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홀로 나갔더니 막 대학을 졸업한 듯 어려 보이는 모습의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카운터 앞에 뻘쭘한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장이 진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단아하고 깔끔한 얼굴이 시선을 끄는 타입이었죠. 나이는 25, 박소연. 전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고 말도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주말에 바쁘게 일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일을 익혀야 됐기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일 잠깐이었지만 일머리도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채는 센스는 물론이고 아이 데리고 온 엄마들한테 특히 잘해야 입소문이 난다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직원들이 먼저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뽑은 새 알바 얼굴도 괜찮지만 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손님들이 계산하면서 직원분 친절하시다고 한마디씩 말씀하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사장인 저한테도 유독 살갑게 굴었어요. 제가 야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으면 어느새 아이스 커피를 가져다 줬고, 다른 알바생이 스케줄 펑크라도 내는 날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타로 나와줬습니다. 밤늦게 마감할 때면 사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면서 먼저 말 걸고 다가왔고요. 사장님은 진짜 좋은 아빠 같아요. 내가? 네, 따님분들이 아빠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게 오면 아빠만 졸졸 따라다니고 따님들이 부러워요. 집에서는 늘 가장 역할만 하느라 누가 저한테 저런 말을 해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소연은 그런 속 깊고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줬습니다. 애교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타임 알바생에 불과했지만 점점 카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상한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했죠. 직원들 사이에서 소연이가 남자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퇴근 후에 항상 다른 남자 차를 타고 가거나 밤마다 술을 마신다. 또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다닌다. 심지어 한 남자 직원은 회식 때 술김인지 뭔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장님, 저 누나 노는 누나예요. 사람 홀리는 스타일이라 조심해야 돼요.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 소연이가 워낙 일도 잘하고 리뷰에 칭찬도 많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질투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연이의 색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카페 주차장에서 소연이가 누군가와 싸우는 듯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표정과 말투가 평소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욕설까지 섞어가며 싸우고 있었고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담배를 꺼내 피우더군요. 분명 밝고 싹싹한 직원은 맞는데 가끔씩 전혀 다른 사람이 튀어나오는 느낌? 하지만 개인 사생활 부분이라 저는 더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카페 회식날 터졌습니다. 그날은 주말 매출 최고 기록을 찍은 기념으로 직원들과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술을 꽤 마셨죠. 원래는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소주 반 병이면 취하는 편인데 그날은 유독 빨리 취하는 느낌이었어요. 몇 잔 안 마신 것 같았는데 머리가 빙글빙글하고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군데군데 끊겨 있었습니다. 2차 노래방까지 간 건 기억나는데 그 뒤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조각조각만 남아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집이 아니라 저희 카페 2층 사무실 소파였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셔츠는 바지 밖으로 다 나와 있고 단추도 한두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눈을 뜬 데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절 보며 수줍게 미소 짓더라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머리 아프실까봐 두통약 좀 사왔어요. 근데 어제 일은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그 순간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물류창고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IMF 직후에 싸게 나온 땅들을 사들였고 그게 몇 년 지나면서 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돈 걱정은 거의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철없이 막 살지는 않았습니다. 구두쇠 아버지로부터 배운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나름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았고 사업이나 돈에
원체 밝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선배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몇 년 일을 배웠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지금의 카페를 만들었어요. 청주 외곽에 있던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였는데 처음엔 다들 망할 거라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주위에 논밭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카페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식당과 모텔들도 들어왔지만 당시만 해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카페 상권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큼직한 대형 평수에 주차장 넓고 온라인 홍보를 위해 신경 써서 포토존을 만들어 인플루언서 몇 명을 초대했더니 금방 입소문이 돌더군요. 점차 주말이면 붐비기 시작하고 근방을 지나는 단체 관광버스까지 왔습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애들 데리고 가기 좋은 대형 카페로 유명했고 반려견이나 커플들이 SNS 사진 찍으러 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결혼도 했고 아이도 딸 셋이나 생겼습니다. 저는 딸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로 딸들을 사랑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였죠. 아무리 바빠도 딸들의 등원만큼은 꼭 제가 차로 데려다 줬고 평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경제력 있는 부모님과 탄탄한 제 사업, 그리고 예쁜 아내와 셋 딸, 남부럽지 않은 제 인생이 지금 여기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식 다음 날의 그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장님, 진짜 어제 일 기억 안 나세요?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두통약을 건네는 소연이에게 저는 일부러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뭐가? 그러자 소연이가 피식 웃더니 제 셔츠 단추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사장님 술 엄청 취하셨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분명 술을 많이 마신 건 맞는데 어디까지가 진짜 기억이고 어디부터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괜히 찝찝한 기분에 그날 바로 CCTV부터 확인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카페 2층 올라가는 복도 CCTV가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쁘게도 사무실 안은 원래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날 이후 소연이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사람들 없을 때면 괜히 어깨를 툭 치는 스킨십을 하거나 둘만 아는 비밀이라도 생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한 번은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사장님, 사장님 술버릇 진짜 심하시더라. 저를 막 껴안고 막 손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소연이는 저의 그런 반응조차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학교 일진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부터 직원들 사이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과 알바가 수상하다. 둘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오해의 싹을 자르고자 오히려 소연이를 더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뭔가 더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퇴근하고도 밤에 전화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 월세가 밀렸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몸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가족 일이라고 했고 며칠 뒤엔 아예 잠수를 탄 건지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매니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 친구 아무래도 그만둘 것 같은데요? 뭐 솔직히 직원들의 분위기도 흐리고 소문도 많고 또 저도 불편하고 가게 안에서도 남직원들과 양다리로 썸을 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참에 그냥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소연이는 정말 출근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기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들어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휴대폰으로 저희를 촬영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요즘 세상에 그런 장면 하나 퍼지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카페 뒤에 흡연장 쪽으로 가자마자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장님은 아무 일 없다는 데 살면 끝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미친 소리냐고. 애 아빠가 나라니. 지금 제정신이야?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소연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른 척 한다는 거야. 정말 몰라. 모르는 일이라고. 모르긴 왜 몰라요. 회식한 그날 사장님이 무력으로 절 카페 2층 거기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즐기고 나몰라라 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저도 처음엔 임신한 줄 몰랐어요. 근데 몸도 안 좋고 당시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셔서 알바를 그만두게 됐는데 간병에 신경 쓰다 보니 이미 6개월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한 지 3개월 됐고요. 아들이에요. 김연우. 김연우? 김씨. 제 성이었습니다. 저 지금 아이 때문에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마땅히 육아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우선 급하니까 아이 분유값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날 이후 소연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양육비, 월세, 심지어 새벽에도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 좀 보내주세요. 점점 압박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꼬리가 길었는지 결국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제 휴대폰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소연이의 메시지 창이 켜진 상태로요.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애까지 낳았대? 수연아 잘 들어봐. 오해야. 무슨 오해? 애를 낳는데 무슨 오해? 저는 미친 듯이 해명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그런데 아내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듣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검사하면 되겠네. 친자검사 바로 해. 갑자기 나타난 여자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어. 진짜인지 아닌지 최소한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당신도 기억이 안 난다며? 그리고 나서 당신이 책임질지 말지 결정해도 될 일이야. 나랑 이혼은 해야지. 당신은 애가 아니더라도 그런 빌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친자냐 아니냐를 넘어서 이미 외도를 한 거니까 당신 얼굴은 못 봐. 아내는 이미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졌는지 며칠 뒤에 빠르게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왔더군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심지어 제 카페 건물 명의랑 부동산 내역까지
전부 정리해놓은 파일을 봤을 때 평소 여리여리하고 뿌띠뿌띠했던 아내의 모습과 다른 의외의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맞으면 애들 생각해서라도 알아서 맨몸으로 물러나. 억울한데 또 기억은 없으니 큰 소리도 못 치겠고 그 와중에 소연이 압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카페 앞으로 자주 유모차를 끌고 왔고 카페 직원들까지 나중에는 알게 돼서 분위기까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단톡방에서도 말이 돌았고 지역 맘카페에도 이상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유명 카페 사장과 알바생의 바람. 알바생 임신까지 시켰다던데 사실인가요? 그 뒤로 매출도 줄었습니다. 아내는 냉정했어요. 빨리 결과 나오게 해.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나 이제 당신이랑 한 입을 못 떴겠어. 아내 말대로 저는 친자 검사를 위해 전문 유전자 검사 기관에 연락해서 의뢰한 후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을 아예 차단해버리고자 비뇨기과를 방문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1분이 10분처럼 더뎠습니다. 대기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혹시 정말 내가 술 취해서 사고 친 거라면? 혹시 박소연, 그 여자가 내게 안겨준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런데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관수술을 위해 진료실에 들어가 진찰을 받던 도중 갑자기 의사가 수술 준비를 중단했습니다. 환자분, 굳이 아픈 수술 받으실 필요 없겠습니다. 무정자증이에요. 선천 쪽으로 정자가 나오는 통로가 아예 없는 폐쇄성 무정자증입니다. 평생 임신시키실 일이 없는 몸이에요. 네? 그게 무슨? 내 귀가 지금 잘못됐나? 제가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의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 임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제가 무정자증이라 아예 1%의 가능성도 없습니까? 의사의 표정을 보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소연이 아이가 아니었어요. 집에 있는 제 세 딸들이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울면서 탯줄을 잘랐던 기억. 둘째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질까 뒤에서 붙잡아줬던 기억. 셋째가 감기에 걸려 새벽 응급실을 뛰어다녔던 기억. 저는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려서 병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휴대폰에는 딸들의 가족 사진이 배경화면에 떠 있었죠.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왔는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현관에서 저를 반겨주고 애교를 떨었습니다. 아빠 왔다! 아빠 뽀뽀해주세요! 아빠 오늘 치킨 시켜줘. 나 새로 나온 메뉴 먹어보고 싶어. 학교에서 친구가 그거 엄청 맛있다고 자랑하더라고. 나도 먹을래. 응, 아빠 시켜줘.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뽀뽀하고 소파에서 뒹굴었을 텐데 오늘은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토한 후 거울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애들이랑 하나도 안 닮긴 했어. 정말로 안 닮았나?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이들의 외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얼굴에서 제 얼굴을 억지로라도 찾으려 애써봤습니다.
눈, 코, 입, 웃는 모습까지. 그런데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저나 부모님은 눈이 크고 진한 쌍꺼풀이 있는데 딸 셋은 모두 가늘고 긴 외꺼풀에 코끝이 뭉퉁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성형을 했나 싶어서 처가 식구들을 떠올려봐도 그런 코를 가진 사람은 없었죠. 그저 누구 한 명은 조상을 닮았겠거니 웃어넘겼던 세월에 가슴을 쳤습니다. 사소한 습관들도 달랐어요. 저는 지독한 육식주의자에 오이를 못 먹었는데 아이들은 채소 위주의 식단을 즐기고 오이를 간식처럼 아주 잘 먹었습니다. 게다가 큰아이는 뱀손가락이라 불리는 특이한 엄지손가락을 가졌어요. 저와 아내한테 없어 이상하게 여겼던 유전적인 외형들이 이제서야 생각나더군요. 결정적으로 아내의 과거 반응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눈매가 길쭉하냐고 농담조로 던지신 말에 아내는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며 며칠 동안 본가 식구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산모들은 다 예민해진다고 하길래 저도 그저 그런 줄만 알았었죠. 둘째, 셋째 출산 때도 누구 닮았는지 보자는 가족과 지인들 말에 항상 예민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당신 무슨 비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 나와도 일이 손에 안 잡혔고 집에 들어가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예전처럼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래, 의사라고 다 신은 아니고 오진이 있을 수도 있지. 그깟 정자 몇 개 안 보였다고 내 씨가 말랐을 리 없어. 조심스럽게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의 얼굴 구석구석을 제 기억과 억지로 꿰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돌연 미친놈처럼 욱하는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소연이의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차분했고 저는 담배만 계속 피웠습니다. 첫 아이를 낳자마자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불도 몇 번이나 꺼졌어요. 병원 상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차마 바로 볼 수가 없더군요. 아내가 먼저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아니래.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억울한 누명은 벗었는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남은 건 제 딸 셋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알바생 소연이를 불러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런데 제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자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애 아빠 누구야? 경찰 부르고 시작할까? 갑자기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더러웠습니다. 원래 아이 아빠는 예전에 만나던 남자였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백수 한량.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는 같이 살자고 소연이 월세집에 들어와 살다가 막상 소연이가 가진 돈이 떨어지니까 연락을 끊었다더군요. 그 뒤로 소연이는 혼자였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카드값이 밀리고 아이까지 있으니까 덜컥 겁이 났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이 난 거죠. 돈 많고 정 많고
사람 좋은 카페 사장님. 그래서 나한테 덮어씌웠다고? 죄송해요, 사장님. 그날 사장님 술에 약을 조금 탔어요. 어쩐지 회식날 제가 유독 빨리 취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뭘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면제에 비슷한 걸 섞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은 기분이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근데 사장님, 저보다 더 무서운 건 사모님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모님, 제 얘기 듣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엄청 이상하고 크게 웃으셨어요. 마귀 할멈처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동안은 아내 휴대폰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믿었던 거죠. 왜 여태 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나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휴대폰을 볼 때 봐두었던 패턴으로 잠금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배경화면 폴더에 들어있던 수상한 앱, 채팅 어플과 밴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요상한 아이디들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아내의 아이디는 벽장 속의 유부였습니다. 속으로 참 제랄 빗광을 한다 했습니다. 낯뜨겁고 음흉한 대화들. 아내는 철저히 저를 속였더군요.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정자증인데 딸이 셋이라. 차, 기가 찰 노릇입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데 정작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딸 셋과도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제발 아니길 바랐고 한편으론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싶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정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가슴은 아직도 저의 사랑스런 딸들이었습니다. 병원 상담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그 결과였습니다. 첫째, 불일치. 둘째, 불일치. 셋째, 불일치. 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 소리만 들렸습니다. 알바생이 아이를 빌미로 제게 생활비 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을 때 저는 오히려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어쩌나. 아내는 오히려 문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었어요. 뭘 그렇게 쩔쩔매. 그냥 검사하면 되잖아. 결과 나오면 저절로 입 닫히겠지. 결과지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호구 같아 보였으면 알바생이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치나 싶더라고. 다신 이런 일 없게 하려고 병원을 갔어. 토끼 같던 딸도 셋이나 있으니까 묶으려고. 근데 뭐라는 줄 아냐? 내가 무정자증이란다. 선천성. 처음부터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황당했겠냐. 딸이 셋인데. 그래도 설마 오진이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하긴 몰랐으니까 겁대가리 없이
지도 친자 검사를 하라고 했겠지? 증명하면 된다고. 야, 근데 어쩌냐? 그게 우리 애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줄은 몰랐겠지? 아내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무정자증? 당신이 무정자증이라고? 말도 안 돼. 아내도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딸 셋 모두 절대 내 아이가 될 수 없다는 걸. 설마, 아니야. 아내는 정신이 나간 듯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알바생 아이, 친자검사 하자고 한 건 너였는데 소감이 어때? 당신이 그 알바생 애 아빠인 줄 알았어. 그랬겠지.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그럴 사람이야? 넌 내가 그렇게 보이디? 그래서 그렇게 담담했구나. 지는 3번이 뭐야? 외도로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한 번 정도는 뭐 껌이다? 그러면서 날 용서해주는 척 죄책감 갖게 살게 하려고 했구만. 위자료도 뜯어내고, 어? 네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허탈하더군요. 아내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결국 알바생 하나 때문에 10년 동안 덮여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알바생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뼈 빠지게 애들 키우며 살았을 테니까요. 나 지금 뭘 듣고 있는 거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아내는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손 안 치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미안? 터진 입이라고 잘도 놀린다. 불일치야. 셋 다. 단 한 명도 내 자식이 없다고. 언제부터야? 첫째 때부터야? 아니면 그 전부터야? 대답해. 첫째 때부터. 너 큰애 임신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임신했다고 울면서 전화했지. 나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퇴근하다가 길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다 큰 남자가. 기뻐서. 아빠 된다고 기뻐서. 용서해달라는 말까지는 안 할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널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야, 내가 진짜 더 황당한 건 뭔 줄 알아? 애새끼들 아빠가 다 다르다는 거. 어? 셋 다 아빠가 다 다르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것만 해도 날벼락 같은 일인데 아빠가 다르단다. 너 뭐 영화 찍냐? 너 대체 뭐 하는 년이야? 셋 다 다른 거 맞아 안 맞아? 대답해. 실수였어. 실수로 딸을 셋이나 낳아? 그것도 전부 다른 놈들한테서?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제발 말 같은 소리를 해. 몇 명이야? 총 몇 명이랑 잔 거야 대체? 그게 지금 중요해? 지금 중요하냐고? 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셋이야. 전부 아빠도 달라.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해? 목소리 낮춰. 여기 사람 많아. 왜? 창피해? 창피한 걸 아는 여자가 그래? 뉴스에 나올 일이야.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지난 일이잖아. 너 인두껍을 쓰고 어째 그러냐? 너 이런 사람이었어? 애들은 아무 죄 없고 애들은 당신을 아빠로 생각한다는 것만 잊지 말아줘. 야, 더러운 입에 애들 올리지 마. 너 같은 걸 평생 엄마라고 살아갈 애들이 불쌍해. 뻔뻔하게 남의 자식 셋 내 호적에 올려놓고 내 돈으로 키워놓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너 이렇게 하니?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난 이제 못하겠다. 사진 볼 때마다 애들 얼굴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병신 같았는지 생각날 것 같아. 침대 위에서 헐떡이며 뒹구는 네 천박한 모습도 같이 떠오르겠지. 제 머릿속에 첫째 어릴 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하던 날 제 손 꼭 잡고 울던 모습. 아빠라고 목에 매달리던 아이. 전 짐승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 외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제 시간, 가족이라는 믿음, 행복했던 아이들과의 추억까지 전부 지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알바생은 사기 및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갔고 아내와의 이혼도 바로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아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울고불고 매달리더니 나중엔 되레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애들 아빠처럼 살았잖아. 10년 동안 행복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지막 전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장인 장모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김서방, 내가 자네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다 딸년을 잘못 키운 탓일세. 어떻게 하면 자네의 그 상처받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겠나. 내가 뭐라도 다 함세. 우리 딸이랑 살아달라는 말도 감히 할 수가 없네. 김서방, 정말 잘못했네. 장모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가족사진 액자를 전부 창고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 중이고 이후에 호적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아내와 내혼남들을 상대로 지금껏 쏟아부은 양육비와 교육비를 모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생각입니다.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법적인 절차보다 제 마음 정리였습니다. 그렇게 배신당하고도 쉽게 끊어지지가 않더군요. 특히 아이들 문제는 더 그랬습니다. 제 자식이 아니었으나 분명 제가 키운 딸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추억이 자꾸 떠올랐고 그럴수록 너무 괴로웠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아이들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첫째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서재에 혼자 앉아 있는데 조용히 들어오더군요.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안 살지.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날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답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계속 책임져야 하는 건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 그 뒤로 저는 카페 운영도 대폭 줄였습니다. 원래는 직원만 10명 넘게 돌리던 규모였는데 지금은 본관 절반만 운영합니다. SNS 홍보도 끊었고 주말 행사도 다 없앴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졌거든요. 결국 그렇게 있다가 심리상담센터도 다녔습니다. 도저히 혼자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그래도 시간은 가더군요. 요즘은 가끔 혼자 새벽에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연락도 옵니다. 아빠 잘 지내?
보고 싶어. 사랑해. 아직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현재는 그 일이 있고 벌써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알바생과의 소송은 아직 일부 진행 중이고 협박과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되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죠. 재산 분할은 아내의 기대와 달리 극히 일부만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처가 도움을 받아 작은 빌라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던 아내는 계약직 텔레마케터를 한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씩 생활비로 받다가 최저 시급으로 아이들 키우기는 빠듯하겠지요. 다만 제가 아직 완전히 남처럼 지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생일이면 용돈을 보내게 되고 전화라도 오면 반갑고 보고 싶고 솔직히 지금도 제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제 기억 속에서는 아직 딸들입니다. 어쩌면 평생 정리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페는 도저히 운영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다음 달에 친한 후배한테 양도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카페가 아닌 새로운 사업을 할 생각이에요. 예전엔 가족을 위해 돈 버는 재미로 살았다면 지금은 그냥 하루를 조용히 넘기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이렇게 저의 10년 결혼 생활은 슬프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과 평화만이 깃들길 기원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10년 넘게 키운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 아이들과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